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왜 서부축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옛날부터 다루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다가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2023년 첫 동영상이 이게 됐네요. 그냥 제가 뭐 느낌적인 느낌, 통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책들에서 주장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썰을 푸는 겁니다. 유명한 책들인데 이 책을 가지고 부동산을 분석한다. 이 책 저자들이 굉장히 웃을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는 많이 이제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 의식은 현실에 뒤처진다는 겁니다. 서부축이 중심으로 돼가고 있는 그런 사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상당수 사람들 의식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점은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죠. 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세계 최초 4대 문명. 이 문명이 왜 여기에서 탄생했을까요? 고대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창의력이 뛰어나서, 뭐 유전적 자질이 뛰어나서, 의식 수준이 높아서? 아닙니다. 이 4대 문명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북위 25도에서 35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들 지역은 다 큰 강을 끼고 있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는 이제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황하 문명 황하. 그리고 이들 지역은요 비교적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조량이 많아요. 농작물이 잘 자라겠죠. 야생식물 가운데 농작물로 길들일 수 있는 품종은 극히 한정돼 있습니다. 우연하게 이들 지역에는 농작물로 바꿀 수 있는, 길들일 수 있는 야생 식물이 많았습니다. 문명 탄생의 기본 전제 조건이 농업 생산력이 높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지리적 입지 자체가 농업 생산력이 높았어요. 그래서 문명이 탄생한 겁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의 의식 수준, 유전적 자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입지 때문이라 이거예요. 입지가 문명을 좌우한다. 만약 유전적 자질, 타고난 민족적 우수성 때문에 여기에서 문명이 탄생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집트는 왜 이렇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가 이라크 남부 지역이거든요. 이라크 볼장 다분 나라잖아요. 인더스 문명은 인도 북서부하고 파키스탄 남서부 지역이거든요. 오늘날 인도인들, 파키스탄들 어때요? 중국은 요즘에 이제 커서 지투 소리를 듣지만 중국이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쪽이 유전적 자질이 퇴화해서 이렇게 됐나? 아니죠. 애초부터 문명에 탄생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뭐 우수성, 유전적 자질,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 지역의 문명이 1500년대 이후 쇠퇴한 건 입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들 지역이 1500년대까지 세계사후 선진 지역이었어요. 유럽하고 미국은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1500년대 이후, 특히 180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서유럽과 미국이 세계사의 중심이 된 거죠. 근데 요즘에 중국하고 인도 경제가 뜨면서 한 2050년쯤 가면 다시 중국과 인도가 세계 GDP의 상위권 1, 2등, 1, 2등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걸 부동산에 대입시켜 보면요.
어떤 지역에 부동산이 뜨는 건 주민 수준, 학군, 민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동산 입지 때문에 뜨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입지는 변합니다. 10년 안에도 바뀝니다. 자, 문명의 입지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과거 아시아가 중심이었다가 서유럽과 미국으로 갔다가 미래는 다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문명의 입지도 바뀌는데 부동산 입지야 뭐. 지금은 세계사적으로 문명축이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서양 중심축에서 아시아 중심축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시아 중심축으로 가면 한국은 서부축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가 그러니까 문명이 탄생했던 기원전 3000년부터 서기 1500년대까지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이야? 4500년, 거의 5000년. 이 항상 최고의 선진 지역이었다는 건 각종 데이터로 증명이 돼요. 이거 앵거스 메디슨이라는 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건데요. 서기 14년 로마 제국 각 속주별 1인당 GDP. 여기 터키잖아요. 여기 그리스, 그다음에 시리아, 이집트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다음에 리비아, 아프리카. 근데 오늘날 서유럽 여기가 이제 프랑스거든. 그다음 벨기에, 독일 가난한 땅이라고 가난한 땅.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생산의 지역별 비중 1700년대에서 2012년, 1820년대까지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 다음에 유럽과 미대륙이 뜨죠. 1950년대 피크를 찍고 조금씩 비중이 줄고 있고 아시아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분포. 아시아가 1820년대까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과거는 농업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인구가 많다. 이 얘기는 그 지역의 농업 생산력이 높다 이 뜻이에요. 1810년쯤에 세계 인구를 한 10억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근데 중국하고 인도 인구 둘이 합치면 한 5 내지 6억 명 정도 돼요. 따라서 1810년쯤 세계 GDP의 3분의 1을 중국, 인도가 차지했을 걸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뒤에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인도가 확 꼬꾸라졌던 거죠. 대항해 시대, 우리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이 대항해 시대가 왜 시작됐을까요? 서양인들은 모험심이 강해서? 아니에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아시아 지역 상품을 아랍 및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입수하기 위해서 아시아 항로를 찾다가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1500년대 이전의 세계 무역 구조, 뭐 지금만큼 많은 교역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도 세계적인 무역 구조가 있었다고요. 그때는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 인도의 면직물과 철, 동남아의 향신료, 그러니까 뭐 후추라든지 육두구, 정향열매 뭐 이런 거, 요거를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찾았어요. 선호했어요. 근데 바로 유럽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아랍 상인, 오스만 터키, 아랍 상인을 거치고 이 오스만 터키는 이탈리아, 특히 베네치아 상인하고만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 아시아의 귀중품, 고부가가치 상품을 직접 수입을 하지 못하고 두 단계를 거쳐서 수입하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아시아에서 이들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항로를 찾다가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시아는 선진국이고 유럽은 후진국이었다. 이겁니다. 자, 1488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포르투갈 사람이죠. 이 사람이 쭉 가서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간 거예요. 그 전에 서유럽 사람들은 이 밑으로는 더 못 갔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줄 알고.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을 했고 이 포르투갈이 인도 항로를 개척을 했는데 이 항해하는 방법을 국가 기밀로 붙이고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포르투갈과 다른 방법으로 아시아에 가는
항로를 찾으려고 했고, 그런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다 보면 아시아에 도착하는 줄 알고 항해를 했던 거죠. 항해한 지 2달인가 3달 만에 딱 육지가 나타났는데 그게 오늘날 쿠바 부근이라고. 근데 콜럼버스는 그게 아시아인 줄 알았고, 그래서 여기 카리비아해 이쪽 지역이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대서양 항로가 그 아시아로 가는 항로,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그 다음에 나중에 마젤란의 태평양 횡단 등을 통해서 대서양 항로, 태평양 항로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중해 연안의 이탈리아하고 그리스가 쇠퇴하게 됩니다. 항로가 바뀌니까, 즉 입지가 바뀌니까. 원래 서유럽 문명의 원류는 로마 문명, 그리스 문명이잖아요. 뭐 이탈리아 상인의 위대한 도전 이런 책에 나와 있다시피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상인으로 유명했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시초격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작 자본주의는 영국을 비롯한 북부 유럽에서 탄생을 해버렸다고. 이탈리아는 자본주의 시초까지는 갔는데 만개하지는 못했어요. 만개한 곳은 어디야? 영국하고 뭐 프랑스, 독일 이쪽 북부 유럽이라고. 원래 기원전 1500년 크레타 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기 1500년대까지 3000년 동안 유럽 문명의 중심은 지중해 문명입니다. 이쪽이 선진 지역이었으니까 뭐 시리아, 터키, 이집트 이쪽이 선진 지역이었으니까 이쪽과의 교역을 통해서 남부 유럽 여기가 유럽 문명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한데 대서양 항로, 태평양 항로가 발견되니까 지중해 문명이 확 죽어버렸어. 즉 입지가 바뀌니까 문명의 중심축이 원래 지중해였다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북부 유럽으로 중심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입지가 중요합니다. 자, 1792년에 영국 국왕의 특사 조지 맥카트니가 청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 광동성 광저우에 와서 무역 관계 확대를 요구했어요. 그때 청나라 황제 권룡제는 중국은 땅이 넓고 생산 안 되는 물건이 없다. 지대박물. 영국 물건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으므로 무역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때 아시아가 선진국이었어요. 영국은 와서 제발 무역 좀 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했고, 그때 이제 영국은 중국에서 막대한 차를 수입했습니다. 이 차가 중국 원산인데 다른 지역에서 기후가 안 맞아서 제대로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중국에서 막대한 차를 수입하면서 은으로 결제를 했거든. 영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가 나는 거야. 근데 영국은 중국에 팔 물건이 없어. 중국 사람들이 안 좋아해. 별로 선호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인도산 아편을 판매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국민 가운데 그때 중국 인구가 한 3억, 4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2천만 내지 3천만 명 정도의 아편 중독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조정이 단속을 했죠. 이걸 빌미로 영국이 무력 침공을 한 게 1840년 아편 전쟁입니다. 청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아편 전쟁은 서구가 아시아를 압도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아시아와 서유럽 사이에 뒤집힌 거야, 세력 관계가. 이 그림을 보면 청나라 군함들은 정크선이라고 다 돛담배잖아요. 영국은 증기선을 동원했어요. 상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유럽은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대포의 성능, 소총의 성능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고. 근데 청나라는 1500년대, 1600년대 대포 기술을 이때까지 계속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가 안 되죠. 아편 전쟁은 유럽이 아시아를 압도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이때부터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유럽의 세력 관계가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군더 프랑크라는 사람이 쓴 리오리엔트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00년 이전 세계 경제에서 우세를 점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아시아였다.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 지위와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중심 가운데 서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점에는 중국이 있었다. 1750년 세계 GNP는 1960년 미국 달러 가치 기준으로 1550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77%인 1200억 달러가 아시아의 목, 350억 달러는 서양의 목. 한데 서양에는 아메리카 대륙, 러시아와 일본까지 포함한 거다. 1750년 세계 인구의 66%를 차지했던 아시아가 세계 GNP의 80% 차지, 세계 인구의 3분의 2였던 아시아인이 세계 GNP의 5분의 4를 생산,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었던 유럽인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과 함께 나머지 5분의 1을 생산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시아가 세계사의 중심이었어요.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다고.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가 서유럽에서 탄생했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왜 서유럽에서 탄생했는가? 뭐 각종 이론이 있습니다. 칼마르크스의 인류 역사 발전 5단계설도 있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칼뱅교 윤리가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유발 하라리는 서유럽인들은 원래 자본주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초는 1500년대, 그리고 이제 본격화된 건 1800년대로 보거든요. 서유럽인들이 원래 자본주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다면 왜 1500년대 이전에는 자본주의가 탄생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 생각에 중요한 건요, 화약은 중국이 발명했지만 화약 기술은 서유럽에서 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서유럽에서 탄생했지만, 그렇다고 서유럽이 끝까지 자본주의 최선진국으로 남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 뭐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같은 아시아 네 마리 용,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 중국, 여기가 세계의 생산 공장이 됐잖아요. 자본주의적 시스템, 그리고 각종 기술들이 전 세계로 퍼졌다고, 일반화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경제가 굉장히 크고 있잖아요.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했다고, 자본주의 그 끝 시대까지 서유럽이 자본주의 최선진국으로 남으리란 보장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시아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원전 1만 년쯤 농업을 시작한 이래, 특히 기원전 3000년경 문명이 탄생한 이래 아시아가 항상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18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서유럽과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건 인류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 일시적 사건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자, 2021년 기준 세계 GDP 순위, 미국이 23조 달러, 중국이 17조 7천억 달러, 바짝 쫓아왔죠? PPP,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중국이 2, 3년 전부터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 기관들이 예측한 바로는 2050년이면 세계 GDP 1위는 중국, 2위가 인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일본. 일본은 제가 봤을 때는 잃어버린 30년째라서 이건 힘들 것 같고, 뭐 독일, 영국. 다른 기관에서는 2050년 중국 1위, 인도 2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한국은 18위로 쳐지는데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보다 미치고, 또 한국 바로 밑에 필리핀, 베트남이 있네. 이건 이제 한국의 낮은 출산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남북 통일되면 인구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대륙별 GDP 2018년 아시아가 세계 GDP의 35.6%를 차지해요. 유럽 25.7%, 북아메리카 27.8%. 근데 2022년 IMF 국제통화기금 추정으로는 아시아가 40.5%예요. 2018년 35.6%보다 5% 늘어났죠. 유럽은 25.7%에서 22.7%로 줄었어요. 유럽 경제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 심각하죠. 요거 요즘에 거의 해마다 6천억 달러 정도씩 적자납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가량 돼요. 미국의 경상수지 2021년 8,460억 달러나 돼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에 3.6%나 됩니다. 원래 이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해야 돼. 근데 미국은 아직도 건재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세계 최강국이에요. 미국이 버틸 수 있는 건 페트로 달러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메리카 체제 때문이기도 하고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봅니다. 1년에 한 3천억 달러, 4천억 달러 정도 흑자를 봐요. 그 번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뭐 바레인 같은 그 중동의 산유국이자 왕정인 나라들이 있죠. 막대한 무역 흑자 보거든요. 그러면 또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상품 시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달러 공급자예요. 그냥 윤전기 돌려서 달러 찍어내면 안 되고 그러면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지. 국채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달러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이 매입을 함으로써 미국은 달러를 뭐 사실상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요 체계 때문에 미국이 막대한 무역 수지 적자, 경상 수지 적자를 보면서도 버티고 있고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 체계가 지금 금이 가고 있어요. 슬슬 무너지고 있다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벌이고 있지만 러시아 쪽에는 중국, 이란, 터키 그리고 노골적은 아니지만 사우디가 붙었어요. 러시아 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사우디한테 원유 증산하라고 요구했잖아요. 국제 원유값이 높게 유지되면 러시아도 주요한 석유 수출국이니까 석유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걸로 전쟁 자금에 쓰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사우디한테 원유 증산하라고 했는데 사우디가 거부해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 쪽에는 미국, 유럽, 그다음에 한국, 대만, 일본. 한국, 대만, 일본은 뭐 노골적으로 겉으로 뭐 노골적으로 편하지는 않게 이제 편을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미국한테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 포탄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했어요. 한국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판 건 아니지만 미국을 거쳐서 사실상 판 거지. 뭐 이런 식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는 계기, 축의 이동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뭐 영국, 미국 언론 그리고 특히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너무 친미적 편향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은 한국 언론의 보도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설명을 할게요. 입지가 문명의 중심, 그 다음에 경제의 중심을 바꾼다. 그런 사례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1960년대부터 산업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 나라 왜 동시에 산업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한때 유교 자본주의론이라는 설이 있었어요. 이들 나라가 전부 다 유교 문화권이잖아. 유교는 교육을 강조하고 근면 성실을 강조해요. 이들 나라가 유교 문화권이어서 서유럽과 미국 외에 전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이들 나라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 이게 유교 자본주의론이었는데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유교 자본주의론 싹 사라졌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산업이 발전하게 된 거, 공업화가 진행된 건요. 1960년대부터 서유럽과 미국의 노동자 임금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겨요. 이들 지역, 동아시아 지역을 생산 기지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 당시 공산 국가잖아. 소련 있었지. 이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될 위험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 벌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들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켜서 좀 사람들 먹고 살게 해서
공산화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일종의 방어선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지역에 동시에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박정희 때문에 한국이 경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은데, 박정희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1960년대, 70년대처럼 고도 성장을 할 수 없어요. 그때와는 시기가 다르고 경제 조건이 다르고 입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한 정치인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입지하고 경제 구조가 좌우를 하는 거예요. 자, 홍콩은 당시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홍콩이 경제 발전한 건 영국 총독이 잘해서 홍콩이 경제 발전한 건가? 그 시절에 영국 경제는 슬슬 몰락해 가고 있었다고. 식민 본국은 몰락하는데 식민지는 경제가 성장해? 총독이 잘해가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미국과 서유럽의 생산기지, 그 다음에 공산화 방지를 위한 방어망으로 미국이 키워준 겁니다. 이들 지역을. 한국사에 보면 외침이 많았죠. 한민족이 물을 경시하고 문약에 빠져서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자, 여기가 유목민족 거주지역입니다. 몽골족, 선비족, 돌궐족 등. 유목민족은 중원을 공격해서 장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목민족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어요. 몽골족 최전성기에도 몽골인은 1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중원은 인구도 많고 땅도 넓잖아. 공격 들어가면 유목민족 다 가서 전력을 다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문제는 그러면 본진이 빈다고. 근데 하필이면 중국 옆에 이 한반도가 있어. 여기 왕조가 있어. 요 나라가 또 중국 왕조들하고 친하네. 본진을 비워놓고 중원을 공격하러 들어갔을 때 이 한반도에 있는 왕조를 미리 손보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역습을 받을 수 있거든. 후방이 털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중원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한반도에 있는 왕조부터 손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유독 한반도에 외침이 많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 정묘호란, 병자호란도 그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원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조선 이 땅을 안전지대로 만들려고 했다고. 그래서 맨 먼저 요구한 게 뭐예요? 형제의 관계를 맺자. 즉 동맹을 맺자 이걸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 왕조가 임진왜란 명나라가 도와주기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공격한 게 정묘호란, 병자호란이죠.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난 다음에, 즉 한반도를 완전히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1644년 산해과를 넘어서 중원을 공격했던 거죠.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병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의 목표는 중국 땅 점령하냐. 근데 중국 땅을 바로 가자니 바다 건너가야 되니까 장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땅 공격하러 갔는데 이 한반도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왼쪽 옆구리잖아. 한일 합방으로 한반도를 먹고 그 다음에 만주 땅 먹고 그리고 나서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거죠. 한국 왕조의 수명이 보통 500년이에요. 신라는 1000년이지. 중국 왕조 수명은 2, 300년에 불과합니다. 한국 사람은 성질 급하다는데 이렇게 왕조 수명이 길고 중국 사람은 만만디라는데 왜 이렇게 왕조 수명이 짧을까요? 한반도는 좁기 때문에 한 왕조가 구석구석까지 통제할 수 있어요.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특히 옛날에 교통통신도 별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 넓은 땅을 통제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중국 왕조 수명이 짧은 거예요. 민족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요즘에 한류가 뜨죠? 국뽕 채널들 보면 한민족은 원래 우수해서 유전적 자질이 뛰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방금 봤듯이 맨날 쥐어 터지고 살았던 민족인데 뭔 유전적 자질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그게 아니고 한반도는 이 반도이기 때문에 원래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닥치는 곳입니다. 그게 과거에는 전쟁터였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경제와 문화가
융합하는 지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입지가 바뀐 거라고요. 한반도의 입지가. 그래서 저는 한류가 떴다고 생각해요.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뭐 방시혁 PD가 기획을 잘해서 뭐 방탄소년단이 SNS를 열심히 해서 에이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뭔가 흐름이 있는 거야, 흐름이. 아니 한국어로 노래 불러갖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된다. 이거 기획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 이건 뭔가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뭐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며 역사에도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게 있어요. 좀 동영상이 길어지지만 미국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이 천주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왜 천주국이 됐을까요? 세계 최강국이 됐을까요? 미국인들 자질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잘 나오지만 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요. 돈 없고 빼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갔어요. 유럽의 왕족, 귀족, 돈 많은 사람들은 유럽 땅에 그대로 남았고 유럽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의 쌍놈들이 건국을 했어요. 근데 왜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장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입지가 좋아요. 일단요, 미국은 이게 960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데 여기가 대평원 지역이잖아요. 땅이 기름져요. 농사가 잘 돼. 전 세계에서 강대국 가운데 에너지와 식량을 자족할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곳입니다.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왼쪽으로는 태평양, 오른쪽으로는 대서양이 있어가지고 외침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돼요. 대서양이 한 7, 8천 킬로 되잖아, 폭이. 태평양이 한 9천 킬로 될 거야, 폭이. 외국 세력이 이 바다 건너오기가 힘들어. 북쪽에는 캐나다, 남쪽에는 멕시코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별로 센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알래스카를 1876년 러시아가 720만 달러 받고 미국에 팔았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를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상당히 후달려요. 혹시 러시아가 캐나다 땅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즉 러시아하고 미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 미국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긴 국경선 지키느라고 미국은 해외에 국력을 투사할 틈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건 미국인들의 우수한 자질 때문이 아니에요. 지리적 입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전 세계는 미국과 서유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근데 제가 볼 때는 점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경제의 흐름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서서히 아시아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독일은 유럽 국가이지만 뭐 오늘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독일, 러시아, 그 다음에 이 끄트머리가 중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 G2로 성장했지만 중국도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꼭 미국을 대체할 슈퍼 파워가 될 거라는 추측도 많지만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한국 특히 통일이 된다면 남북 통일이 된다면 한국이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축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축으로 문명의 중심, 경제 중심이 이동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은 이 서부축, 특히 남북 통일이 된다면 서부축이 한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2021년 데이터인데요. 중국과 한국의 무역 액수가 3,015억 달러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일본, 우리나라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이잖아요. 둘이 합쳐봐야 2,500억 달러야. 중국 하나와의 무역 액수가 미국, 일본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아요. 이게 한국 교역 상위 9개국 리스트인데 미국하고 멕시코 빼놓고는 나머지가 전부 다 아시아 국가예요. 자,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싱가포르 다 어때요? 중국 여기 있지. 나머지 나라들 다 동남아시아잖아요. 이 축이잖아, 이 축. 당연히 한국
서부 축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이쪽과 교역하는데. 원래 단군 할아버지 이래 한반도 서부 축이 중심이었습니다. 왜? 중국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한데 180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서유럽과 미국이 세계의 정치 경제 중심이 됐죠. 일본은 1867년 메이지 유신으로 강대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발전축이 여기라고, 중심축이 여기라고. 당연히 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경부축이 뜨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한반도 분단으로 이 남한은 이 북쪽 대륙으로 연결되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1960년대부터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미국, 일본과의 교역이 그때 핵심이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경부축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방금 봤듯이 지금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액수가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훨씬 커요. 몇 배 커요. 당연히 지금 이미 서부축이 서서히 중심으로 가고 있고 남북 통일이 된다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서부축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요즘에 뭐 남한 출산율 저하 때문에 문제 심각한데 이거 남북 통일이 된다면 해결 가능합니다. 이거 뭐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 북한은 인구 고령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사의 중심축이 과거 서양에서 이제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고 그 중심축은 제가 볼 때는 독일, 러시아, 중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독일, 러시아, 한국, 특히 통일한국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한국의 서부축이 중심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겁니다. 아, 그리고 이건 일종의 뭐 부록 비슷한 건데요. 이 서구 중심, 세계사는 말이야, 서구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 벗어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지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 착시를 불러일으켜요. 이게 이제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잖아요. 요게 방위는 정확한데 문제는 실제 면적을 굉장히 왜곡시키죠. 아프리카가 3037만 제곱킬로미터나 돼요. 여기 안에 미국, 중국, 인도가 다 들어가요. 근데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린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가 굉장히 작게 나와. 아프리카 안에 미국, 이란, 중국, 인디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렇게 많은 나라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영국이 24만 제곱킬로미터예요. 한반도가 2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영국하고 한반도 크기가 비슷하다고. 근데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인도하고 크기가 비슷하게 나와버려요. 인도 면적이 328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영국이 한 13배, 14배인데. 자, 이런 지도가 유럽을 실제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지역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요. 마셜 호지슨이라는 학자는 작디 작은 영국을 인도만큼 크게 그렸다면서 메르카토르 도법을 비판했습니다. 유럽인은 지리학적 사실성에 반하여 자신들의 반도를 한사코 대륙으로 격상시켰고 서유럽 면적 그러니까 러시아 뺀 거, 동유럽 뺀 거, 이 서유럽 면적이 330만 제곱킬로미터가 돼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보면 하나의 반도에 불과하다고. 근데 이걸 유럽 대륙이라고 불러. 그리고 인도가 33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소유럽하고 똑같은데 이걸 겨우 아대륙이라고 하고 중국은 93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중국은 그저 나라라고 지칭해요. 서유럽보다 중국이 3배가 큰데 왜 이랬겠어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유럽은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끄트머리에 매달린 이파리에 불과한데 마치 굉장히 크고 위대한 지역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지도 자체가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한 지도 자체가 메르카토르 도법이 서구 중심서를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고착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그 착시 현상 같은 게 굉장히 무섭다니까. 이게 사람들의 신념을 고착화시키면서 지금 서서히
세계 경제 중심축, 문명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 중심축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겁니다.